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감행합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 조치였습니다.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 라인을 멈추게 하면 한국 정부가 백기투항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한국 경제 붕괴 시나리오를 보도하며 환호했고, 도쿄의 관료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마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급소를 노린 치밀하게 기획된 기습적인 경제 침략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정확했습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브라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의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식각 공정의 핵심인 고순도 불화수소, 이 세 가지 물질은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일본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처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거인들도 이 소재들이 없으면 단 며칠도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하필 2019년 여름을 공격 시점으로 잡았을까요? 당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도약하려는 찰나, 그 싹을 짓밟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일본 내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한 정치적 쇼이자 한국의 기술 성장을 억제하려는 경제적 견제구,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했던 아베 정권의 도박이었습니다. 초기 상황은 일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요동쳤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급히 일본으로 출국해 공급처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재고는 한 달치도 남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고, 전문가들조차 일본의 소재 없이는 한국 반도체는 끝장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내각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한국이 곧 외교적 타협안을 들고 올 것이라며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한국 경제를 집어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대일 의존도는 뿌리 깊은 문제였습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은 완제품을 만들어 팔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소재는 일본산에 의존하는 가마우지 경제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할수록 일본이 돈을 버는 구조였죠. 특히 반도체 소재 분야는 진입 장벽이 워낙 높고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이 압도적이라 국산화는 불가능한 꿈 혹은 비효율적인 투자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일본이 공급을 끊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안일함이 결국 2019년의 비극을 초래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자신감은 바로 이 대체 불가능성에서 나왔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불순물이 1조 분의 1 수준이어야 하는 초고난도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나 모리타 화학 같은 기업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감히 도전장을 내밀 수 없는 성역과도 같았죠. 아베 정권은 이 기술 격차가 단기간에 좁혀질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한국 반도체 산업은 고사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완벽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인의 국민성을 간과했습니다. 위기는 곧바로 전 국민적인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슬로건과 함께 자발적인 노제팬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일본 맥주가 사라졌고 유니클로 매장은 텅 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더 이상 일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와 명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기업들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공급망 다변화에 나설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 또한 신속하고 강력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포했습니다.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화학물질 공장을 짓는데 몇 년이 걸리던 행정 절차를 몇 달로 단축시켜주는 파격적인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모델도 구축되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를 테스트라인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산화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성과가 나타난 것은 기체 불화수소였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불과 1년 만에 초고순도 기체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직후부터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한 결과였습니다. 솔브레인 역시 액체 불화수소 공장을 증설하고 순도를 일본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99.999999999999% 일명 12-9의 순도를 달성한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한국은 절대 해낼 수 없다고 비웃던 그 기술을 한국 엔지니어들은 불과 1년도 안 되어 보란듯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벨기에, 미국 등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동진세미둔 같은 국내 기업들이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예 일본을 우회하여 제3국을 통해 소재를 확보하는 기민함을 보였고 듀폰 같은 글로벌 화학기업을 중국에 유치하여 생산 라인을 깔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한국을 흔들려 했지만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의 판도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소재를 라인에 적용하려면 수천 번의 테스트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수천억 원어치의 웨이퍼를 폐기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과 SK의 엔지니어들은 이번에 독립하지 못하면 영원히 종속된다는 각오로 테스트베드를 가동했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원들은 공장에서 쪽잠을 자며 샘플을 개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1년 후 한국의 성적표는 놀라웠습니다.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의 대일 의존도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액은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부장 관련주들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베의 수출 규제는 역설적이게도 한국 반도체 생태계를 가장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 백신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공격을 감행했던 일본 쪽 상황은 어땠을까요? 상황은 그들의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한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우량 고객을 잃어버린 일본 소재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스텔라 케미파의 영업이익은 급감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창고에는 한국으로 보내지 못한 불화수소가 쌓여갔지만 다른 판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쓰이는 최고급 소재를 대량으로 사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대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발등을 찍은 꼴이 된 것입니다. 일본 경제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 이 신문은 한국의 탈일본 가속화로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 논리가 경제를 훼손시킨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슬그머니 수출 규제 절차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국산화에 성공했거나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더 이상 일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상태였으니까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교훈을 일본은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것입니다.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마침내 수출 규제를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이루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양국 관계의 개선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일본의 사실상 항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4년 가까이 이어진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기술 자립,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미래로 향합니다. 반도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의 경험은 한국에게 강력한 예방주사가 되었습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공급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기에 이제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공급망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격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락한 가마우지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베 총리가 의도치 않게 한국을 진정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어준 셈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불화수소 국산화율의 비약적 상승은 단순히 수입 대체를 넘어섰습니다. 솔브레인과 같은 기업은 이제 역으로 해외 수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기업의 하청기지 정도로 여겨지던 한국의 소재 부품 기업들이 이제는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위상이 격상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국내 공급망이 튼튼해지면서 가격 협상력이 높아졌고, 이는 곧 원가 절감과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한국 정부의 R&D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소재 기술 개발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공계 인재들이 소부장 기업으로 몰리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은 힘들다는 편견을 깨고 기술력만 있으면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반도체를 넘어 배터리, 바이오 등 다른 첨단 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긍정적인 나비 효과입니다. 반면 일본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대만 TSMC 공장을 구마모토에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은 것도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어떻게든 유지해보려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한번 떠난 고객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일본 기업을 유일한 파트너가 아닌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물론 방심은 금물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기초 과학 강국이며 소재 분야에서 무시 못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의 무역전쟁은 한국에게 기술 독립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각인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지난 5년의 기록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기술 패권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여기서 잠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2019년 당시 일본의 결정은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무기화하는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의 나쁜 선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공급망 안보라는 개념이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바로 한일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혹독하게 겪으며 적응력을 키운 셈입니다. 소부장 이 전략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20년 정부는 기존 대일 의존도 탈피를 넘어 전 세계 공급망을 주도하겠다는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이 1위였다면 이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을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견제가 오히려 한국을 더 크고 강한 상대로 키워버린 아이러니, 역사는 이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생태계입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스펙을 던져주면 중소기업이 거기에 맞추는 수직적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태 이후 개발 단계부터 함께 고민하는 공동 R&D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기술진이 협력사 공장에 상주하며 노하우를 전수하고 불량률을 함께 잡는 풍경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러한 원팀 코리아 정신이야말로 일본이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일부 첨단 장비나 특수 소재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 의존도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고 대체 가능한 기술들은 계속해서 확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없으면 안 된다는 패배주의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일본이 공급을 끊겠다고 위협해도 그러면 우리가 만들지 뭐라며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 지방 도시들의 반응입니다. 규슈 지역 등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 경제는 한국 수출 감소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아베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치적 자존심 때문에 지방 경제와 기업들이 희생양된 꼴이었으니까요. 경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억지로 물길을 막으려 해도 결국 물은 더 낮은 곳으로, 이익이 되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기술 안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싸게 사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핵심 기술을 우리가 쥐고 있어야 진정한 주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산업의 쌀을 넘어 산업의 방패이자 창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1위라는 지위를 지키고 있기에 미국도 중국도 그리고 일본도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9년의 시련은 우리에게 그 방패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라고 준 기회였습니다. 소재 국산화의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솔브레인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알짜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본 제품을 베낀 것이 아니라 공정 효율을 높이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수십 년간 안주하며 혁신을 게을리할 때 한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혁신했습니다. 그 절박함의 차이가 오늘의 격차를 만든 것입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처럼 위기는 한국 기업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소재, 부품, 장비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국내에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대만은 제조 능력은 뛰어나지만 소부장 분야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자립형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배울 점은 여전히 있고 글로벌 분업 구조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협력은 종속이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9년 이전의 한일 관계가 수직적이었다면 2024년의 한일 관계는 수평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협력과 평화가 가능해집니다. 일본도 이제는 한국을 하청 기지가 아닌 존중해야 할 경쟁자이자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며 당시 현장에서 뛰었던 한 엔지니어의 인터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막상 해보니 우리 기술력이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깨뜨린 것은 한국 경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던 패배의식과 기술 사대주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고 위기에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였던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초미세 공정인 EUV용은 개발 난이도가 극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동진 세미브는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고 이제는 실제 양산 라인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공정을 개발할 때 소재 업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최적화할 수 있다는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본 기업과 협업할 때는 보안 문제로 공유하기 힘들었던 민감한 데이터들을 국내 기업과는 자유롭게 나누며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속도 혁명은 반도체 산업에서 생명과도 같습니다. 기술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상황에서 소재 개발과 공정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공학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경쟁국들이 갖지 못한 한국만의 차별점입니다. 일본이 소재를 무기로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속도 제한을 풀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반도체는 더 빠르고 더 유연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 유노가미 다카시는 그의 저서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일본 반도체 소재 산업의 자살골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신뢰를 잃은 일본 기업들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언제든 공급을 끊을 수 있는 불안한 파트너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것은 일본 제조업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의 신뢰도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일본 소재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늘리는 탈일본 현상입니다. 도쿄오카 공업은 인천 송도 공장에서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대폭 늘렸고 다이킨 공업도 한국 당진에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규제를 피하고 최대 고객인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아예 한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한국을 고립시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국 기업들을 한국으로 떠밀어 보내는 실로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반도체 허브로서의 매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방증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 능력을 갖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이 있으며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 글로벌 소재 기업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듀폰, 랩리서치, ASML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에 R&D 센터를 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19년의 위기가 한국을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모이는 플랫폼 국가로 업그레이드 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화수소라는 물질에 담긴 상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맹독성 물질인 불화수소는 다루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2019년 일본의 공격은 우리에게 불화수소와 같았습니다.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깎아내고 더욱 정교하고 강한 산업 구조를 만드는 식각작용을 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시각을 조금 돌려 당시 일본 아베 정권의 정치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결집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때리기는 일본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가장 손쉬운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제가 가진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칼로 무자르듯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를 인질로 삼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아베 정권 이후의 일본 총리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감정적이면서도 이성적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불매운동으로 일본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정부와 기업은 냉철하게 기술 분석과 대체제 확보에 나섰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례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여 일본 제품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반대로 겁을 먹고 저자세로 나갔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준 단합된 힘과 전략적 유연성은 앞으로 어떤 국가적 위기가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모범 답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기술 강소기업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적인 응원 속에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 몰랐다고 회고합니다. 기술 개발에 성공했을 때 흘린 그들의 눈물은 대한민국 산업사의 길이 남을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자 21세기의 독립투사들입니다. 소부장 독립운동의 성공은 단순히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산업 등 타 분야로도 국산화 열풍이 번져나갔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탄소 섬유, 베어링,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산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제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제 한국 제조업은 조립 중심에서 기초기술 중심으로 그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매섭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도 변수입니다. 일본 역시 절치부심하며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나노, 1나노로 가는 초미세 공정 경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2019년의 승리 경험은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배를 돌리지 않고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 항해술을 익혔습니다. 그 자신감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의 보도 태도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에는 한국 붕괴를 예언하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을 배우자는 기획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구조, 과감한 투자, 정부와 기업의 원팀 플레이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속도에서 한국에 크게 뒤처진 일본의 현실을 자조하며 2019년의 수출 규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우회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승자는 말이 없고 패자는 변명이 많은 법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냄비 근성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하지만 한번 불붙으면 무섭게 타오르는 한국인의 저력, 위기 앞에서 똘똘 뭉치는 단결력,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 2019년 여름, 우리가 보여준 그 뜨거움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승리의 주역이었습니다. 노재팬 운동에 동참하고 국산 제품을 응원했던 그 마음들이 모여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입니다. 투자의 타이밍,
기술 개발의 타이밍, 그리고 시장 진입의 타이밍. 일본은 한국을 공격할 타이밍을 완전히 잘못 잡았습니다. 한국이 가장 절박하게 기술 독립을 원하던 시점에 정확히 그 명분을 제공해 주었으니까요. 만약 일본이 조금 더 교묘하게 천천히 압박했다면 우리는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대응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베 총리의 성급함이 역설적이게도 한국 반도체의 퀀텀 점프를 도운 1등 공신이 된 셈입니다. 이제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은 탈일본을 넘어 글로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든든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미국 인텔이나 대만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소재와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던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이자 가장 우아한 승리 아닐까요?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압도하여 상대가 나를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물론 일본의 저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기초과학의 강자입니다. 우리가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 다시 칼을 갈고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견제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2019년의 교훈을 되새기며 R&D 투자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 격차를 초격차로 벌려놓지 않으면 언제든 추월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반도체는 이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입니다. 미국은 칩스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인재 양성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반도체 전략이 필요합니다. 2019년에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냈던 것처럼 반도체 앞에서는 모두가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계약학과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단순히 취업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기초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적인 엔지니어를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일본이 소재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장인 정신을 존중하고 기초 과학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에서 벗어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2019년 여름에 뜨거웠던 아스팔트 위를 기억하십니까? 촛불 대신 들었던 노제팬 깃발들. 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기업들도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소비자가 깨어있고 행동할 때 기업도 정부도 긴장하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경제 주권을 지키는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산 기술과 제품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지속될 때 제2, 제3의 솔브레인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시기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역사를 잊지 않는 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치열하게 경쟁하되 필요한 부분에서는 당당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굴욕적인 협력을 강요당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협력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 길입니다. 일본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 일본을 뛰어넘는 실력을 갖추는 것. 앞으로의 5년, 10년이 더 중요합니다. AI,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모두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21세기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의 위치를 굳건히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와 소부장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2019년의 위기 극복 DNA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기에 저는 그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일본의 오파는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급소를 찔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잠재력을 찔러 깨운 것입니다.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를 그들은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을 넘어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바이오, 방산, 콘텐츠까지 한국의 영향력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한일 관계가 좋아졌으니 다시 일본산 쓰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공급망의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일본이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른다는 불신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혹은 또 다른 정치적 이슈로 인해 공급이 끊길 위험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 이것은 투자의 기본이자 국가 안보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2019년을 기술 독립 원년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후세의 역사책은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대한민국은 기술 자립을 이뤄냈고 이를 발판으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고 말입니다.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썼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되고 싶다면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지 말고 신뢰와 존중으로 다가오라고 말입니다. 한국은 이제 당신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침략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 나라입니다. 반도체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 수많은 극복의 역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5년간의 반도체 전쟁을 복기해 보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한민국의 저력, 그리고 오판이 불러온 일본의 패착. 이 드라마틱한 역전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정상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곧 국력인 시대,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한국을 견제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댓글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방산산업의 놀라운 성장세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반도체만큼이나 뜨거운 K 방산의 수출 신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엔지니어들의 피땀 어린 노력들을 심층 취재하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중동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무기의 위력,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오판, 반도체 전쟁 1800일의 기록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지만 역사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민족에게는 찬란한 미래만이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기술 독립 만세.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화면에는 주요 참고 자료 출처와 제작진 목록이 올라갑니다. 배경에는 한국 반도체 공장의 야경과 열심히 일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웅장하고 희망찬 오케스트라 음악이 클라이맥스에 달하며 서서히 페이드 아웃됩니다.